오랫동안 진로 상담사로 일해왔습니다. 사람과 직업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일인지라 자기 일을 통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늘 궁금했지요. 어쩌면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어떻게 자기 일을 저렇게 사랑하는 걸까? 삶을 사는데 필요한 무슨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하지만 제가 살펴본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이와 구분되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듯 보였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지금 여기에 몰입할 줄 알았습니다. 일할 때에는 온 주의를 쏟으며 그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진짜 가치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사실 제가 읽은 책에 나오는 수많은 현인들도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사랑과 지금 여기 말이죠. 오래도록 저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떨 때에는 자기 사랑이 먼저인 것도 같았고, 어떤 때에는 지금 이 순간이 먼저인 것도 같았고, 또 어떨 때는 그 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가끔은 혹시 이 두 가지가 동의어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죠. 이러한 궁금증을 지니고 있던 어느 날, 우선 달콤한 풀이라는 시를 만났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미국 현대 시인 메리 올리버의 이 시는 시인의 16번째 시집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수록되었는데, 이른 중반에 접어든 시인이 삶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집의 중심 시구이기도 한 아래의 문장이 인상적이었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 그 다음엔 그걸 잊어. 그 다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지. 저는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시인이 전생애를 통해 깨달은 삶의 진실, 그녀의 삶에 기대보고 싶었습니다. 단순하지만 핵심을 품고 있는 것만 같은 이 문장을 진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민해 봤습니다. 진로는 나아갈 진과 길로, 즉 나아가야 할 길이자 방향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이죠. 진로 상담은 인생 상담과 비슷합니다. 단편적으로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합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재능이나 관심사, 장단기 목표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은 미워하는지, 어느 지점에 멈춰서 있는지, 외부 환경은 어떠한지 등 인생 전반에 대해 충분히 나눠야 하지요. 메리 올리버가 자기 사랑을 이 문장의 가장 앞부분에 놓았듯 진로 찾기에 앞서 자기 사랑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일의 시작점에서는 재능과 적성이 큰 역할을 하지만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데에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세상 어떠한 일이든 타인의 평가나 외부 조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주위의 시선이 차갑거나 내 외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아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낸 나와 내 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단단한 기둥이 되어줍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적어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지요. 이처럼 자기 사랑은 한 사람이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사랑은 긴 여정입니다.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걸려 넘어지는 지점 또한 제각각입니다. 그럴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자기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기 싫은 모습조차 외면하지 않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자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자신을 인정하고 허용하다 보면 차츰 감정적인 허기도 채워집니다. 그 즈음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하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비로소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시도하고 탐색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등을 발견하게 되죠. 그 사이 서너 번 이상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좌절과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대기를 멈추고 온전히 지금 여기를 살아갑니다. 허망한 생각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몰입할수록 성과도 좋아지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커집니다. 자신을 지키거나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도 조금씩 사라지지요. 누군가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게 기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잇는 일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작은 나, 에고에 온 주의를 집중해 살아갑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느라고 조급하고 불안해하지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랬던 작은 나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며 지금 여기를 살게 되면 과도하게 쏠려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에게만 보냈던 관심과 주의를 타인과 세상을 향해 돌리지요. 개체적인 자아가 차츰 사라지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쓸모있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하지요. 타인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며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기 사랑이 촘촘히 채워진 도화지 위에 자기만의 그림을 마음껏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을 정도로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 일과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건 우리가 이 생에 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으면 한다는 겁니다. 외부의 평가와 세상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말한 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명이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그것뿐이 아닐까요? 이 책은 제가 진로 상담사와 독서 모임 운영자로 살아오며 만났던 사람들과 마음 공부를 하며 진짜 나와 만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글로 적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글을 쓰기로 다짐했던 첫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이죠. 부족한 글이나마 이 책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고이 담아 붙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닿는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 사랑이었으면 합니다. 어느 봄과 여름 사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과 이모로부터. 어른들도 무서워. 선생님, 저 이게 정말 하고 싶긴 한데요. 잘 해내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도 늘 시작 앞에 서면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것, 대체 그게 어떤 감정이기에 우리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무서움이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려워하는 감정일 겁니다. 아마도 제가 아는 5살 꼬맹이를 제외하고는요. 여러 가족이 모인 작년 송년 모임, 그 중에 최연소인 5살 꼬맹이는 이제 5번만 지나면 6살이 된다고 한창 들떠 있었지요. 그래도 아직 아가라고 장난삼아 놀리는 어른들을 향해 발끈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귀여운 아이가 나 이제 6살이에요. 형아예요. 하면서 씩씩하게 던지는 문장 다음이 압권이었죠. 이제 나는 무서운 게 없다고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좋겠다. 무서운 게 없다고? 제가 진심 부러운 표정이었는지 옆에 있던 또 다른 7살짜리 꼬마가 물었습니다. 이모도 무서운 게 있어?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면 무서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아마 너보다 훨씬 많을걸. 무서운 걸 무섭다고 말 못하고 딴청 피우는 게 그게 어른이란다. 중장년층 상담은 내담자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 정도입니다. 대체로 저보다 나이가 많지요. 처음에는 무척 떨렸습니다.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뭉게 피어올랐지요. 어려 보일까봐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정장을 입었습니다. 사무적으로 대하면서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죠.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우리는 모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무서워하는 안쓰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상담 말미에 제 손을 붙잡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저 이번에는 잘 되겠죠? 라고 묻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종종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가정사나 몇 달째 은행 이자도 못 갚고 있다는 쓸쓸한 하소연을 접할 때에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나이 40, 50에 마주치는 진로에 대한, 남은 삶에 대한 고민은 청년들의 것만큼이나 진지하고 때로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을 잘 듣고 여러 방향을 제안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대개 우리는 망설이고 무서워하는 스스로를 못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남들도 다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무서움을 인정하고 공감함으로써 비로소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내담자들이 무섭다고 말하면 사실은 저도 무섭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가야 할 때, 그때가 제일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끌어모아서 시작해보지만 막상 시작하면 또 다른 형태의 무서움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무서움은 시작하기 전에 찾아오는 무서움과는 좀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의 무서움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헛상 같다면 시작하고 난 뒤의 무서움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아, 이걸 이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구체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해결해 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문을 열면서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란 우리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말이죠. 어떤 문 앞에서 오래 서성이고 망설여진다면 그때는 시간을 넉넉히 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가슴이 어떤지, 두려움 속에 설렘 같은 게 숨어 있는지 섬세하게 느껴봐야 합니다. 그건 오직 자기 자신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니까요. 망설인다는 건 절실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망설여지지도 않지요. 망설임 너머에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서움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쓸모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멈출 수 없는 자기의심, 생존에 대한 공포가 포함될 수 있겠죠. 각각의 감정을 따라가서 신호의 근원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온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서워도 괜찮습니다. 무서워하면서 걸어가면 됩니다. 무서운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바들바들 떨면서도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사람이 더욱 멋진 법이지요. 봄이면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꽃들은 무섭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꽃들에겐 전부터 알던 익숙한 세상이 아니니까요. 피어난다고 해도 세상이 장밋빛은 아니고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기도 하고 해충을 만나 다치거나 사람들에게 꺾이고 밟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들이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햇살의 칭찬과 봄비의 응원, 땅의 격려 때문이 아닐까요? 미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아펠은 위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봉우리 속에 단단히 숨어 있는 것이 꽃을 피우는 위험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꽃 봉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건 무섭지만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온 우주가 힘을 쏟았듯이 나만의 꽃인 나꽃을 피워내기 위해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과 사건, 우주 만물이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봅시다. 새로운 시작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너에게 이 생에 너의 두근거림은 무엇이니? 만일 지금 타히티에 간다면 어떨까? 타히티를 떠올린 것은 썸머시 몸의 소설 달과 6펜스 때문일 거야. 주인공 찰스는 런던에서 잘 나가는 금융중개인이지만 오직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훌쩍
파리로 떠나지. 떠나버린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겠다. 떠나버린다는 떠난다에 비해서 운명에 좀 더 몸을 맡기는 느낌이 드니까. 달과 육펜스는 화가 폴 고갱의 삶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으로 실제 고갱은 파리를 떠나 남태평양 타히티로 이주하여 창작 활동을 이어갔어. 꽉 짜인 현실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지. 익숙한 곳을 호련히 떠나는 그들의 낯설게 하기는 살아있음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20대 후반에 영국 런던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른 적이 있어. 첫 회사에서 3년 반 동안 일하며 모아둔 돈을 들고 떠나버린 거지. 울퉁불퉁하고 뾰족뾰족한 나를 네모 안에 가두어야 했던 직장 생활. 매일 이를 닦으면서 이 치약만 다 쓰면 그만둘 거라는 다짐으로 버틴 날들이었어. 떠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 내가 처음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었어. 선배들이 딱 3년만 참으라고 말하는 걸 고지식하게 믿었지. 3년만 채우면 속보일까봐 3년 6개월이 되는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놨어. 그게 마음이 참 그렇더라. 이 힘든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때에는 죽을 것 같더니 내가 내 의지로 퇴사일을 정해놓으니까 살만하더라고.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7월이면 이 회사에 없을 테니 이런 마음. 돌아보면 내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쥐어본 첫 경험이었어. 아슬아슬하고 달콤한 시간이 흐르고 나는 정말 7월의 퇴사를 외치고 회사를 뛰쳐나오는 만행을 저질렀지. 인생의 다음 장면은 전혀 그려놓지 않은 채로 어떻게 그렇게 무모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신기해. 오랜 바람대로 런던에서 머물면서 예술과 문화에 듬뿍 절어서 보냈어. 낮에는 틈날 때마다 미술관과 박물관, 거리를 걸어다니며 이 찬란한 도시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들떠 지냈어. 하지만 어둠이 찾아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생하게 만져지던 불안감으로 한 땀 한 땀 이불을 지어 덮고 불안에 떨며 자는 날들이 이어졌어. 가난하고 불안했지만 어느 때보다 날것에 내 욕망과 버무려진 시간이었지. 무엇보다 그때의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지. 만일 지금 타히티에 간다면 어떨까?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고 세상에 잣대를 들이미는 부모와 형제도 없고 눈치 보거나 경쟁해야 될 사람이 없는 곳. 심지어 돈을 벌어야 할 책임도 없다면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너라는 사람의 욕망이 있는 그대로를 들춰보라는 말이야. 무엇이 이 생에 네가 가지고 온 두근거림이니? 그동안 세상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열심히 살지 않았니? 이 말하면 됐어. 이제 이 생에 온 진짜 너희의 꿈을 궁구할 때야. 남의 집살이 그만하고 내 집으로 돌아갈 때란 말이야. 요즘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질문을 자주 해봐. 질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표정에는 온도차가 있지만 반가워하는 쪽이 훨씬 많아. 어떤 이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번 만날 때까지 답을 주겠다고 해서 나를 놀라게 했어. 또 다른 이는 자신은 타히티 말고 부탄으로 가면 안 되겠냐고 되물었어. 그러라고 대답하는데 왠지 마음이 짠했어. 그의 오랜 꿈을 훔쳐본 것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 꿈을 이야기했어.
누군가는 춤을 추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꽃과 식물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고 했어. 누군가는 바닷가에서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고, 누군가는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고 싶다고 했어. 맛집 마니아 친구는 거기서도 맛집을 찾아 레시피를 탐구할 것 같다고 말하며 눈을 반짝였어. 꿈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어. 나이 70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23,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체록의 성장을 보여주는 나빌레라라는 드라마야. 웹툰으로도 유명한데 많은 이들에게 잊고 있었던 자기 안의 꿈을 꺼내보게 만들어 주었지. 56년 연기 인생에서 처음 발레에 도전한 박윤환 배우의 흔들리는 눈빛. 무언가에 홀린 듯 허공을 가로지르는 그의 발레 동작은 내 가슴마저 두근거리게 했어. 내 인생에 저토록 간절한 꿈이 있었던가? 꿈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꿈을 이룬다는 것을 된다, become의 의미로 생각하잖아. 나는 여기에 있고 꿈은 저쪽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꿈에 닿으면 나는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미래의 꿈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고는 하지. 나는 조금 다르게 정의 내리고 싶어. 내 꿈이 분명하고 그 원함을 이루는 오늘을 살고 있다면, 오늘의 내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꿈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애쓰고 노력해서 언젠가 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내 꿈으로 존재하는 형태 말이야. 덕출의 아내가 춤추는 걸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록이 덕출에게 이렇게 물어봐. 할머니가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출은 이렇게 답해. 그럼 몰래 해야지. 내가 살아보니까 삶은 딱 한 번이더라. 2번은 아니야. 내가 9살 때 아버님이 반대했고 지금은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솔직히 반대하는 건 별로 안 무서워. 내가 진짜 무서운 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할 수 있을 때 망설이지 않으려고.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나는 이 장면에서 오래 서성였어. 몰래라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번 생이 가기 전에 한 번은 날아오르고 싶은 한 존재의 뜨거운 열망이 펄럭거리면서 내 가슴으로 날아드는 느낌이었어. 드라마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덕출이 백조의 호수 무대에서 멋지게 날아오르면서 끝나. 설령 덕출이 무대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그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매 순간을 살았으니 꿈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돌아보면 내 주위는 늘 바깥에 인정이 있었어.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못난 바람 탓에 마음속에서만 품고 있던 꿈에 도전하지 못했지. 이제는 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 남들이 인정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와 상관없이 나의 서성임을 나만의 빛깔로 펼쳐보려고 해. 내 원함을 향한 작은 몸짓을 하는 지금, 오늘 내 꿈은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생에 너의 두근거림은 무엇이니? 매 순간 어떤 꿈을 이루며 살고 싶니? 나무에 기대어 한 해 살아가기.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공원에서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북적이던 공원이 텅 비어
마치 커다란 공원의 관리인이 된 느낌이지요. 나무들이 쉬는 공원을 조용히 거닐면 어느 순간 저도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 고요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날도 비가 와서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 가는 길 양옆으로 벚나무 24그루가 심어져 있는데 문득 그동안 수없이 지나쳤어도 한 번도 하나하나 세심히 바라봐 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천천히 걸으며 한 그루 한 그루 정성껏 바라보기로 했죠. 자세히 보니 벚나무는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는 생김새와 크기, 전체적인 색감이 하나같이 제각각입니다. 다 같이 벚나무로 퉁쳐버린다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아름다운 친구가 여럿 보입니다. 크거나 작고 아름답거나 추하고 싱싱하거나 시들었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나무라는 종이 지닌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 서있기, 간격, 한자리, 조화, 변화, 받아들임, 느림, 사랑.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이 후두득 마음속에 쏟아져 나오는 사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산책길에 접어들자 나란히 서 있는 모과나무가 연 붉은색 꽃을 피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얼마나 반갑던지 탄성이 절로 나왔지요. 저는 1년에 나무 한 그루를 정해두고 그 친구에게 의지해서 한 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공원에서 한 해를 함께할 나무를 물색하다가 노란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모과나무로 덜컥 정한 차였습니다. 그렇게 한지는 몇 해 되었는데 한 나무를 두고 사계절을 바라보라라는 법정 스님의 문구를 본 것이 계기였지요. 한 해 동안 나무 한 그루를 데리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귀한 경험입니다. 우선 마음으로 의지가 된달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 은근히 다가가서 나무 주위를 서성이면서 말을 걸어보는 것이죠. 혼자 산책이 심심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친구랑 약속한 것처럼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올해 2월부터 거의 매일 산책길에 친구를 보러 갔는데 그때만 해도 나무 하나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3월이 시작되니까 매일이 다른 겁니다. 새순이 손톱만큼씩 자라고 비 온 뒤 가면 키가 한 뼘 훌쩍 자라기도 하고 하루가 다르게 연두들이 선물처럼 가지에 솟아나는 겁니다. 그 신비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또한 나무처럼 자라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매일 웃고 울고 상처받고 후회하고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아보고 그러다 또 좌절하는 일상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제가 1mm씩은 자라고 있다는 걸 나무를 통해 느꼈습니다. 나도 너처럼 자라고 있겠지? 하고 물으면 나무는 그럼 하고 빙그레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리운 사람을 나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됩니다. 나무를 보러 가면서 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어디에서든 잘 지내길 빌어주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고 내가 그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만나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니니까. 이렇게 나무를 매개 삼아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나무 한 그루 데리고 한 해를 사는 일이 더욱 근사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구석에 있어서 남들은 잘 찾아볼 수 없는 나무를 친구로 정하기로 했는데 요즘은 그냥 길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나무로 정하는 편입니다. 제가 마음 못 써주는 때에 오가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라고요.
많이 컸네. 이 꽃 이쁘다. 나무가 참 푸르르다. 저 대신 누군가 오가면서 그런 말을 해주면 나무가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이 모과나무 친구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비밀입니다. 나무와 저만의 비밀이죠. 그런 비밀 친구가 하나 생기는 것도 좋지요. 어떤 이야기도 들어줄 나만의 나무가 있다는 것. 그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에 자신을 내맡기며 변화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무 한 그루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게 그렇지 않나요? 별것도 아닌 누군가의 한마디의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는 게 우리들 인생이지 않나요? 나무 하나 정해서 이름 붙여주고 예뻐하고 의미도 부여하면 뭐가 어떤가요? 혹시 지금 나 홀로 외롭다고 느낀다면, 못난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기분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공원에 나가 나무 한 그루 친구 삼고 그 나무에 기대어 한 해를 건너가 보기를 권합니다. 이름 붙여주고 자주 가서 예쁘다, 기특하다, 잘했다 칭찬해주면 그 친구가 지난해보다 몇 센티미터는 더 클지도 모를 일이지요. 사랑받아서 무성해진 나무만큼 우리의 마음속 사랑도 무럭무럭 자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한 해 한 해 건너가 보는 겁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각자의 걸음으로요. 사랑이 있는 곳으로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사심 있는 방문이었죠. 오랜 몸살 감기로 몸이 허해지고 사람들에게 치여 생채기가 나고 계획했던 일을 계속 미루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지면 하고자 했던 열망은 하지 않고 있음을 자책하며 두려움을 키워간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었죠. 잘하고 있는 부분보다 못난 부분만 돋보기로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자기의심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랑받음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그래,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자.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적인 생명에 맞닿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처럼 그녀는 집에 있는 온갖 것을 제게 먹이고 싶어 합니다. 너 이거 먹을래? 아, 맞다. 이것도 있는데 이거 먹어볼래? 이거 좀 더 먹어봐. 이런 말은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겁니다. 얼른 일어나 아침 먹어. 먹고 또 자. 아, 이 말은 비몽사몽간에도 유혹적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또 자도 되는 거지? 그래도 된다는 거지? 일어나서 먹고 다시 잠드는 일은 드물지요. 먹다 보면 잠은 깨고 힘이 나고 새날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집니다. 문득 아무 때나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도 미안하지 않은 집이 한 사람에게 하나씩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어서 와 앉으라고 따끈한 밥상을 차려주는 한 사람을 세상 모두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그런 정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먹이고 돌보는 마음은 모든 생명이 지닌 최초이자 근원적인 사랑의 형태이지요. 먹고 나니 힘이 난다라는 당연한 말을 소중히 경험하는 와중에 사랑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좀 더 근본적인 데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 이틀 먹고 잔 뒤에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요즘은 사는 게 재미있으신가? 아버지다운 질문입니다. 재미? 재미있나? 요즘 사는 게? 답을 어떻게 할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다음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돈은 잘 벌고 계시나? 아, 뭐, 그냥 그래요. 두 질문 모두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며 안타까움이 담긴 말투로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대로 살고 있지? 헐, 전곡을 찔린 듯 말문이 막혔지요. 아버지의 철학은 이런 겁니다. 사는 게 재미있다면 돈은 좀 못 벌어도 그만이다.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사는 게 재미없어도 때로는 인생이 그런 시기도 있을 것이니 그것도 괜찮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 자식들을 키우던 시기를 보내고 은퇴 후에는 누구보다 촘촘하고 재미있게 살고 계신 팔순의 아버지. 아버지의 질문은 너 지금 괜찮니? 하며 저의 지금을 염려하는 사랑의 마음이겠지요. 그러고 보면 인생이란 사랑의 바퀴와 질문의 바퀴를 굴리는 자전거 타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둠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존재와 빛을 보여주는 존재.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두 개의 바퀴를 균형 있게 굴리도록 돕는 존재가 필요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도 필요하지만 가야 할 길에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 역시 필요합니다. 사랑의 연료가 채워진 자전거는 자기 가슴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법이지요. 상담이란 내담자의 손을 잡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 함께 웅크려주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에게는 문제를 직면하고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적절한 질문은 그가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지요. 어머니가 주신 잡곡가루를 따뜻한 물에 섞어 마시며 아버지가 제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사랑이 모세혈관을 구석구석 채워주는 지금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렁거립니다. 제 몸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 살고 싶다. 이 두 사람을 더 웃게 해주고 싶다. 이 울렁임은 제가 그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사랑이겠지요. 사는 게 벅차고 힘들 때 언제고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면 합니다. 온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 환하게 비추어주는 사람 곁으로요. 당신에게 그러한 존재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눈치 보기보다 안아주기. 유년 시절에 저는 눈치 보기 대장이었습니다. 저보다 눈에 띄게 잘난 것이 많아 보였던 오빠와 언니의 틈바구니에서 부모님 눈에 띄는 것이 삶의 목표였지요. 주목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 네가 누구누구 동생이구나. 이러한 이야기만 들으며 자라왔지요. 저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아져도 혹은 조금 떨어져도 그 사실이 부모님께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성적 때문에 크게 혼난 기억도 없었죠. 어릴 때 제 꿈은 우습게도 첫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태어나서 제일 많이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태어난 순번을 참 많이 원망했죠. 학창시절에는 매 학년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일하면서는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 살아왔습니다. 그들 눈에 들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눈치를 살폈죠.
영리한 고양이처럼 그들의 의중을 잘 간파하여 딱 맞는 타이밍에 원하는 것을 해냈습니다. 그때마다 받았던 관심과 칭찬, 인정은 달콤하고 행복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뿐, 언제나 긴장하고 사람들을 살피는 저는 매우 피로하고 가엾은 고양이였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눈치를 주는 상대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행위를 가장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을 뿐임을 알아차렸지요. 이제는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먼저 나의 말과 행위를 살펴봅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것은 없었는지, 말이 앞서지는 않았는지, 약속해놓고 피해가려는 건 아닌지, 상대가 눈치채지 않게 살짝 뭉개고 있는 건 없는지, 마음이 복잡하고 괜히 눈치가 보이는 날은 고요히 앉아 지금의 내 상태를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내가 나에게 정직하게 묻고 답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를 못마땅해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답이 나오면 생각을 멈추고 그저 행합니다. 미루고 있던 일을 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사과해야 하면 사과하고 그렇게 내가 할 일에 주의를 모아서 행동합니다. 내 주의가 지금의 나로 돌아오면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위로 돌아오면 눈치를 주는 대상과 눈치를 보는 내가 사라집니다. 결국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것이죠.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도 아닌 바로 나이죠. 내가 나에게 떳떳할 때 삶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나에게 정직할 때 삶이 가벼워집니다. 얼마 전 자기 마음을 적어보는 질문 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보도록 꾸민 노트였죠. 그중 살 날이 하루나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주 보았던 질문이라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새해도 되었으니 진지하게 작성해 보고자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적기에 바빴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것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시도하지 못했던 꿈들, 가까운 이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사랑 표현, 그런 것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깊이 안아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인 미답의 인생길. 단 하나도 같은 생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다는 뜻이지요. 혼자서만 갈 수 있는 인생길을 여기까지 잘 걸어왔구나 하고 따뜻이 나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전의 답은 모두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늘 부족했고 미진했고 무언가를 더해야 했죠.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였고 남들과 비교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그런 제가 이제는 타인을 향한 주의를 멈추고 내 안으로 향해 보기로 합니다. 지금의 나를 더 깊이 안아주기로 합니다. 이 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저는 저 자신에게 예를 갖추고 싶습니다. 깊은 존중을 다해서 나에게 절하고 싶습니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 존경하는 어르신, 다시 뵙지 못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듯이 문득 마지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알아차립니다. 내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알 수 없기에 매 순간 나에게 예를 갖추며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고요.
지금까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일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사과 이모, 펴낸 곳은 책과 이음입니다. 올해 제가 가장 여러 번 손에 들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한번 다 읽은 뒤에도 책을 책장에 두지 못하고요. 2달이 넘게 늘 침대 근처에 두고 잠들기 전까지 몇 장씩을 계속 읽었던 책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은 진로 상담사로 활동해온 저자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한 질문들은 나이와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참 따뜻하게 답을 해줍니다. 아까 들으면서 느끼셨을 테지만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참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았어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톡백을 통해서 충분히 따라해볼 만큼 실천적이어서도 좋았고요. 삶이란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여정입니다. 그것만이 진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이에요. 1년에 하나의 나무를 정해서 그 나무와 한 해를 같이 보내라는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나무에게 바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 바람이는 앞으로 1년 동안 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줄 겁니다. 오다 가다 꼭 인사를 건넬 것이고 바람이가 어떠한 계절에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저는 지켜볼 거예요. 또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챕터의 마지막 문단, 아이고 또 가슴이 한번 쿵. 나는 나 스스로에게 예를 갖추고 싶다는, 깊은 존중을 다해서 나에게 절을 하고 싶다는 저자. 귀하고 소중했던 사람, 다시는 뵙지 못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다해 절을 올리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다고요. 마지막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매 순간 나에게 예를 갖추며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자고요. 네, 작가님, 그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들려드렸던 챕터, 이 생에 너희의 두근거림은 무엇이니? 오랫동안 저의 두근거림은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여행 아니고요. 자전거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길 위를 달리면서 하루의 여정이 끝나는 곳에 내 몸보다 조금 약간 더 큰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오늘 하루의 자유와 안전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 짐을 정말 굉장히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서 과연 진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실천이 가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의 두근거림은 뉴질랜드를 자전거로 1달에서 2달 정도 여행하기였는데 이제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되겠어요. 자꾸 가끔 무릎이 아파요. 내년 봄에 떠날 계획인데 살짝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아무리 길 위에 있어도 일주일에 1-2번은 우리 나무님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마이크, 편집 장비, 카메라 같은 것들의 짐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짐을 꾸려서 10월 초에 국내를 2주에서 3주 정도 여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자전거로요. 뉴질랜드 떠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영상들을 미리 만들어서 미리 업로드 해놓고 정해진 날짜에 하나씩 열리게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저의 두근거림이 아니더라고요. 길에서 읽은 책들, 잡음이 섞여 있겠지만 자연 속에서 녹음한 저의 목소리,
거기에서 촬영한 길의 풍경들을 제가 있었던 비슷한 시간대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게 저의 새로운 꿈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의 새로운 두근거림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이 생의 두근거림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한 어떠한 실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엔딩 음악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ve been waiting for this feeling that I have with you. I've been searching for a love that makes the old feel new. All I ever needed was a life with you, to know that I could make it through alright. We don't need money, they can have it all. I don't need a lot as long as I have you. Ain't nothing better than you. I've been praying that I could see those eyes for all my life. I've been asking for a heart like yours to fit with mine. All I ever needed was a life with you, to know that I could make it through alright. We don't need money, they can have it all. I don't need a lot as long as I have you. Ain't nothing better than you. Ain't nothing better than